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6년 대비 행정사 1차 행정법 공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3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공부 방법론이라든가 조금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전체적인 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쯤 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법대 옛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학과 학생들이 행정법을 민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형법 이 세 개를 기본 3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본 3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실체법이라 그러거든요. 실체법은 뭐냐면 과연 어떤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민법 같으면은 이제 사법관계라 그러고 사법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인데 나에게 과연 그와 같은 사건 사법 영역에서의 권리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분쟁이 됐을 때 그거를 이럴 때 사건이 생긴다 이런 걸 정의하는 게 실체법이라는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너 그거 권리 있다 없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가서 다투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걸 우리가 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민사소송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실체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법이 법대생들이 한 1, 2학년 동안 배워요.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은 3학년 때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통. 마찬가지로 형법도 마찬가지. 형법도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이게 이제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형법을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쯤 되면 그 과연 유죄냐 무죄냐가 다투질 때 이제 소송법이겠죠. 형사소송법은 3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 이랬습니다. 실체법은 실체에 대해서 규명한 법이고 절차법은 그 실체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그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을 사법 영역이라 그래서 민법 영역에서의 권리를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법 영역에서 그걸 이제 공권이라고 그러겠죠. 공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면 공권이 어떨 때 생기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규명하는 것이 행정법이겠죠. 그리고 그 공권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됐을 때, 공권의 침해 여부가 다툼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구제하는 절차가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법대 커리로 보면은 행정법은 3학년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기본 실체법을 1, 2학년 때 마스터하고 3학년 때 민사소송법 정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민법하고 구별되는 사법관계에서부터 구별되는 공과사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법관계로서의 그 행정법 그리고 행정법 관에 있어서의 그 공권이 다투어지고 있을 때 다투는 절차에 관한 법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법을 전공을 하는 법학과 학생들만 하더라도 3학년 때 행정법이 들어가니까 어려워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사라고 하는 실제 5급에 준하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제가 왜 5급이라고 하냐면은 실제 5급에 준하는 자격증이 시험 제도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9급 객관식만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나죠. 사지선다. 7급 객관식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오지선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5급 시험이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1차 시험으로서 객관식을 보고 2차 시험이 논술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직은 이제 외무고식은 행정고식은 이렇게 들어가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차 객관식, 2차 논술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그래서 행정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2차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또는 비교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민법하고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법이라는 게 여러분 행정사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축입니다. 축. 그래서 처음에 잘 개념을 잡아놔야 나중에 2차 때까지도 무난하게 이렇게 무탈하게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법하고 행정법을 같이 시작해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오히려 더 좋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할 때는 행정법을 맞은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숲에 갇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민법에서 행정법을 보면 행정법의 특징들이 보일 거고, 또 행정법에서 민법을 바라보면 또 그 특징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작용이 되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시험 1차 시험 준비야말로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체화되게끔 구도가 짜여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행정학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뭐 법대에 내가 법에 관심도 없었던 거고 사실은 일평생 법 없이 살아왔는데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법서를 읽어야 될 거냐, 기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서가 대부분 두꺼워요. 그리고 그 기본서가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법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기본서는 만연체 내지는 이렇게 논술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줄, 4줄 가면 마침표 하나씩 나오고, 그런데 실제 이제 시험에 이제 그거를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에 내는 지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한 개 지문이 막 7, 8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여서 압축화된 지문으로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 압축화된 지문을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에게 적합하게끔 기본서로 꾸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 행정법 이런 기본 그 대학생들이 쓰는 교재가 아니라 수험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혼자서 예습을 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법을 전공한 제가 봐도 참 힘들게, 알아보기 힘들게 줄여도 너무 많이 줄여놨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서는 민법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1차 시험에 나오는 시험 지문을 그대로 기본서로 화해서 이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2차 시험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2차 시험은 정말 강렬하게 써야 되거든요, 논술식에서. 그래서 그 4줄, 5줄 이렇게 못 씁니다. 1차 시험 지문보다 더 짧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학원가에서 수험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너무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미리 기본서 볼 때도 수험에 적합한 지문으로 익숙해지는 거고, 또 그게 1차 시험, 2차 시험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법서는 예습을 하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고,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오면요, 주눅이 들으니까 그 과목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서는 예습을 하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복습 위주로. 이거 그 압축된 거를 각 선생님들이, 또 행정법 같으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다. 이 부분은 별로 큰 의미 없다. 이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따라오시면서 복습을 하시는데 10번 이상씩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난 부분을 10번 이상씩 읽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수업 시간에 참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참관이 힘들면 이제 대부분 투잡 뛰시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들으세요. 듣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분을 들었다.
근데 일이 있어서 좀 끊겼다. 다시 앞부터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끊었었던 데부터 포스죠. 정지됐던 데서부터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 회독수를 늘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동영상 수업을 하루 거를 3시간짜리를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집에서 동영상으로 듣는데 한 30분 듣다가 못 들었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아니고 31분부터 들으시면 돼요. 대신에 시간 나면 그 강의를 계속 돌리세요. 네, 돌리시면 됩니다. 삼국지가 뭐 읽을 때마다 감이 달라진다는데 법서는요, 그거하고 잽도 안 됩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내용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봐라. 그러면 요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여기를 채워가는 스타일이 끼고, 이거 갑이라고 합시다. 을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는 10층짜리 건물을 짓긴 지을 건데 1층이 완벽하기 전까지는 내 2층을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치우치는 집중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법서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아무리 자기가 자세히 이해하려고 그래도 법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직 가지도 않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얼기설기 해놓고 계속 회독수를 반복해 가면서 다시 채워가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엉성하게 해놓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때쯤 가서 여기 밑을 내려보면 여기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였던 걸 내가 괜히 그때 고민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법서 자체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모르고 1층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막 2층을 해야 되고 2층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막 3층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법 과목에서는. 행정법이 됐건 민법이 됐건 헌법이 됐건 형법이 됐건.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달리 근거로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독일의 법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르셔도 됩니다. 판덱텐 시스템이 뭐냐? 항상 총칙 내지는 총론을 앞에다 둬요. 그리고 강론이 나옵니다. 각칙 내지는 강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론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는 추상, 이제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법률 용어로 쓰면 여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 많고 여기는 좀 구체적인 표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남자는 뭐 병역음의 주체가 되고 여성은 뭐 출산의 주체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이 이제 강론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여기 남자나 여자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남자나 여자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추상적 개념으로서 뭐 사람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생활 패턴 비슷하고, 하루에 뭐 3끼 먹고, 뭐 수면은 뭐 6에서 8시간 자고. 자, 이런 것들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여기서 만약에 쓰면 남자도 이렇게 쓰고 여자 설명할 때도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총칙 내지는 총론이라는 부분으로 앞으로 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남자 여자 각자 다른 부분만 이렇게 강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독일 법학의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판택된 시스템을 하게 되면요, 저도 처음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처음 가서 저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그 어떤 수업에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과목을 들으면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민법 총칙, 그래? 민법 총칙. 제가 민법 총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이 재산법 분야가 있고 신분법 분야가 있는데 재산법 분야하고 신분법 분야는 물과 기름입니다. 그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거래 안전 같은 걸 위해서 진정한 권리가 희생되기도 하는 영역이에요. 시효로 소멸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들인데 내가 10년간 엄마가 인정 안 해줘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시효로 소멸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엄마가 아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진정성이 아무래도 강조된 영역이고 여기는 거래 안전 이런 것들이 신속을 위해서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예요. 남자 여자보다 더 심하죠. 근데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거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법률행위 뭐 이런 말을 써서 여기서 공통점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공통점을 설명을 하면 이 내용들이 민법 총칙을 대학교 1학년 때 듣는데 전부 이래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뭐 이런 게 못 알아먹겠어.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로 이걸 들어줘요. 그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예가 유증 같은 거예요. 유증. 유증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채권행위, 물권행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이걸 들어줍니다. 이거를 배우지도 않아.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럼 독일에서는 왜 이런 판택된 시스템이라는 법 총론이라는 걸 둬서 법 공부하는 애들 힘들게 할까? 5만 장 다 떨어지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래도 갈 때까지가 힘들어요. 이래도까지가 힘들는데 이해도 갈 때부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도 6시간 자고 여자도 6시간 자고 이 중복적인 걸 앞으로 빼놨으니까 굉장히 앞부분에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해독부터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날라다녀요.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이래도 갈 때 이 5만 장 다 떨어지는 이 부분을 극복을 하시려면 모른다는 걸 전제를 하고 여기서 모르는 거는 내가 법에 적성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것을 아직 안 봐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 5층이 안 가서 7층이 안 가서 10층이 안 가서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법서를 계속해서 1회독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계속 여러 번 해서 덧칠하는 게 좋을까요? 꼼꼼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촘촘하게 나간다는 게 불가능하고 촘촘하게 나가봤자 얻는 효용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한다? 계속 복습 위주로 하되 회독수를 늘리는 겁니다. 몰라도 막 계속 읽으세요. 한 페이지를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한 줄이 나올 수 있어. 그럼 그 한 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뒤를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다독을 하다 보면 서서히 뭔가 장막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이 법학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때까지가 괴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행정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책도 보면 총론, 강론 이렇게 돼 있고 총론 또 들어가면 통칙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모든 법서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법, 뭐 민법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성문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문서로 다 법전이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곁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핸드폰에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 그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가 됐건 뭐 네이버에서 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무조건 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사를 하실 때도 정말 필요한 거고,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한 번씩 법전 찾을 때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뭐 이상한 거 깔리고 그런 거 없어요. 광고도 없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 복습 위주로 다독을 해라. 그리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여러 번 읽어라.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그 부탁 말씀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행정법이 과연 뭐냐?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요, 되게 이런 행정법, 되게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행정은 뭐고요? 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행정이란 하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이란. 자, 그래서 그 행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걸려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이 행정법의 모든 출발점은요, 국가에서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시작을 해요. 지금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고 한반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북 지역은 우리가 아직 수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가가 있죠. 근데 이 국가가 처음 생긴 게 언제냐? 고대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국가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는 건요, 외침을 자꾸 받아요. 외침.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속성상 항상 이제 팽창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침략적 정쟁을 별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옛날에 고조선이니 고구려니 그때까지는 저 위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적 범위가 지금의 영토인 한반도로 좀 정형화된 이후로는요, 우리나라는 방어적인 측면이었지 영토를 이렇게 막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대륙 진출을 위해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실제 우리 지금 헌법에도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게 군인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군인이 일하면서 싸우는 예비군이 아니라 직업이 군인인 그런 애들이 필요하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이게 이제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비군 같은 게 필요하고, 상비군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군인이 아닌 다른 애들이 걔네들을 먹거리를 챙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했느냐? 옛날에 왕이 했습니다. 왕이 어떤 일정한 이 조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조직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피라미드 조직,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 조직.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지배층이 있으면은 그 나라에 이제 신하와 백성들, 물론 여기도 이제 신하가 되겠지만,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이 작용, 다스리는 이 작용. 예를 들자면 백성 중에 갑이 있다. 갑에 대해서 왕이, 야, 너 세금 내, 이런 조치예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세금 내 그러면은 세금 내야 되고, 너 군대 가 그럼 군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 내라 그러고 군대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장 고전적인 국민으로서의 의무예요.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 이게 세금을 걷어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 가라 하고, 군대 간에는 세금 걷어서 걔한테 이제 일정 부분 월급도 주고. 자, 이런 일련의 조치를 하는데 행정법의 포커스는 얘입니다. 얘. 이 빨간 거.
요거를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왕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군대가 또 을한테는 너 세금 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국가작용이라 그랬어요. 국가작용. 국가작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의무가 생겨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그런 거였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여기가 뭐냐? 피지배층이고 여기가 지배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느냐? 왕은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얘네들에게 의무를 부과를 하잖아요. 이 작용을, 이 빨간 작용을 누가 다 결정하느냐? 왕이 결정합니다. 갑한테는 세금 100만 원, 을한테는 세금 200만 원, 병한테는 세금 300만 원. 이걸 결정하는 게 왕이고요. 또 실제 얘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안 내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런 집행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것을 왕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왕이 지배자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뭔가 항상 어떤 행위 같은 걸 정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나는 니들과 다르다예요. 나는 실제 뭐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고 니들처럼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설사 100번 양보해서 내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모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 왕으로서의 권한, 왕권은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나도 하기 싫은데 니들처럼 편하게 일정 부분 의무 부담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필부로 나도 하기 싫은 이걸 억지로 하고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래 그러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시킨 대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국가라는 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국가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라 그래요. 영토, 국민, 그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법학에서는 이제 요소 내지는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 개념, 밑 개념, 밑의 개념, 엔드 개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이다. 팔레스타인 영토가 있고 팔레스타인 국민이 있는데 주권이 자기들은 인정을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옛날에 이제 이 주권이 1번 누가 이거 주인인가요? 주권의 소지자가 라고 했을 때 요때 당시에는 왕이 주인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군주 주권론이라 그래요. 군주가 나라의 주된 권리.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최고 권위 있는 힘 이러는데 뭐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밧데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권의 소지자가 군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군주 입장에서 왕이 이 모든 작용을 이렇게 결정하고 집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178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1789년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권의 소지자가 교체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주권의 소지자가 교체되는 걸 혁명이라고 그러고 군주에서 국민으로 이렇게 바뀌면 혁명이고 군주인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군주 주권은 맞는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뭔가 이게 교체자가 좀 잘못됐다. 그걸 쿠데타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군주 주권은 그대로인데 단종의 자리를 세조가 업어치겠다. 그러면은 그걸 정변 내지는 쿠데타라 그러는 거예요. 또 국민 주권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A 대통령인데 군인 B가 와가지고서 이것을 A를 업어치게 하고 B로 했다. 그럼 뭐 주권이 교체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쿠데타 그러게 합니다. 정변.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는 얘기는 주권이 교체됐다는 얘기예요. 이 배경은 이제 얘네들이 사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좀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되게 씁니다. 우민화 정책을 쓰고 얘가 신이라는 거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고대가 지나고 중세 교황이 지배하던 시절이 지나면서 동방무역이 트이는데 이 무역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도시 안에 사는 애들은 조금 자유를 많이 줍니다. 걔네들 도시에서 산다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시민이라고 그러겠죠. 시민들은 이제 자유를 좀 많이 줘요. 지금 마치 그 폐쇄적인 북한에서도 뭐 낮은 선봉 뭐 경제 뭐 구역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 시민 중에 그러니까 지배받는 애인데 뭔가 부를 쌓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공업이 상공업으로 발전되면서 그래서 걔네들이 요 왕을 흉내를 내죠. 왕을 흉내내면서 뭐 미술, 음악, 정치, 뭐 문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철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두남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계몽주의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군주 주권론이라든가 왕권 신수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얘를 제거하고 얘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뺏어와 버리죠. 그죠? 얘가 갖고 있던 주권을 뺏어와 버리죠. 그래서 비지배자인데 뭔가 좀 왕을 흉내내는 그런 지위였던 시민에서 혁명을 통해서 이제 주권의 소지자가 되니까 이 주권의 소지자의 지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국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인 것이 완성됐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 것이 이제 마련되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길면 법학은 자꾸 줄인다 그랬잖아요. 지문을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주권의 소지자가 누구냐? 군주 주권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군주일 때는 한 명이었잖아요. 한 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갑한테 세금을 얼마 부과를 할까? 이걸 어떻게 부과를 할까 할 때 왕이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니까 되게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자서 점심 메뉴 생각하면은 결정하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국민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다수예요, 다수. 벌써 둘, 셋 점심 메뉴 결정하려면 힘들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5,200만이 점심 메뉴 결정한다. 박스방한테 봉천동에 사는 박스방한테 세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 이거를 5,200만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실제 그렇게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불편해서 나라가 망할 뻔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1789년에 시민혁명으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됐다가 직접 국민이 직접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사공이 많으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차라리 옛날 왕일 때가 좋더라.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국민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여럿이 함께 조화롭게 다스린다. 그래서 공화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공화국. 여럿이 이게 함께 공짜잖아요. 조화롭게 다스린다. 군주국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죠. 혼자서 결정하니까. 근데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되면 이게 다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가 된 공화국으로 표현이 된 건데 공화국으로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프랑스가 야 차라리 옛날에 낫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황제가. 그럴 정도로 프랑스는 온몸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리를 많이 한 애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많이 아리할 필요가 없죠. 걔네들 알았던 거 그냥 벤치마킹해서 그냥 장점만 취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권의 소지자는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이 됐는데 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를 할까?
이 행사 방법이 문제가 돼요. 행사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뭘 어떻게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민주제라고 합니다. 아까 5,200만이 점심 메뉴 결정하듯이 직접 하는 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거,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거, 사안에 따라서 전체가 결정할 거면 국민투표로, 지역 현안 같으면은 주민투표로 이렇게 하는 걸 직접 민주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건건이 그냥 믿을 만한 애한테 맡겨서 위임위탁해서 그걸 해결하자. 그것을 간접민주제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간접민주제는 국민이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똘똘한 애를 하나 뽑아요. 여러 명을 안 뽑고 한 명을 뽑겠죠. 다수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그래서 그 뽑는 것도 여기 이제 한 명을 뽑아요. 여기 한 명을. 그걸 편의상 뭐라 그래요? 대통령 그렇습니다. 근데 한 명을 뽑는데 이제 나이 순으로도 해보고 재력 순으로도 해보고 학벌 순으로도 다 해봤는데 뭐가 좋더라? 선거로 뽑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지금 선거로 되어 있습니다. 뽑아요. 이 한 명이 뽑혀서 이제 주인은 누구고? 국민인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작용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결정하고 집행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세금도 거치고 군대도 상비군도 마련이 돼서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결정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이걸 대신해 줄 만한 똘똘한 심부름꾼을 하나 뽑은 거예요. 머슴을. 그 머슴을 하나 뽑아서 얘한테 다짐받고 이제 주권의 내용을 얘한테 큰 힘을 위임을 해놨죠. 왜 힘을 위임을 해놨느냐? 이게 지금 5,200만이 갖고 있는 전체 힘을 얘한테 일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갑이라고 하는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인님 세금 좀 내주세요가 아니라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5,200만의 이름으로 얘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절대 권력이라고 그래요. 절대 권력은 이제 근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대요. 절대 부패한다. 이제 액튼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 액튼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절대는 뭐예요? 막강한 둘 다 앱솔루트인데 요거는 막강한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예외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가 만약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원칙이라 그럽니다. 원칙. 그러니까 이제 예외가 없는 걸 뭐라 그런다? 절대. 그러면 이제 만약 절대 권력, 뭔가 권력이 한쪽으로 막강하게 쏠려 있으면 그거는 언젠가는 썩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힘들던 왕이 지배하던 것을 우리가 뺏어서 혁명으로 뺏어서 우리가 직접 이런 거를 나라를 경영해 보려니까 불편해서 한 놈한테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처음에 다 다짐받고 근데 얘가 이제 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이 5,200만 각각 개인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5,200만의 이름으로 파워 힘있게 해라 그래서 이걸 모아놨더니 얘가 썩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렇게 이집트에 봄날이 왔느니 자스민 혁명이니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멘, 시리아, 이집트도 그 축이 하나고 전부 다 친정부군 반정부군 해가지고서 또 지금 저렇게 막 내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썩으면 또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교체를 할 거냐 친정부군 반정부군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국가를 포기를 하든가 아니 국가를 유지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그럼 이걸 직접 하든가 너무 불편한데 그럼 이걸로 할 거면 오늘날의 모든 나라는 이걸로 하는데 이걸로 할 거면 맡기면 얘는 항상 쏘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학자나 법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얘가 이것도 하고 이거 두 개를 하니까
정말 막강해서 썩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 이걸 나눠버리잖아. 그래서 요 결정 권한을 딴 데한테서 뺏어서 이 결정을 하는 기구, 머슴을 하나 더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모세 십계처럼 딱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얘는 마치 우리 사람으로 치면 결정은 네가 하고 얘는 근육처럼 행동만 하게끔, 집행만 하게끔. 그럼 그 기준이 모세 십계처럼 뭐 하늘에서 석판에다 새겨줄 것도 아니고 어떡할 거냐? 아, 그걸 신중하게 기준을 정하는 머슴을 하나 더 뽑자. 뭐로? 선거로. 근데 이게 이 기준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건 뭐 일회성적인 게 아니라 너 얼마나 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될 거니까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 신중하려면은 한 명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 명이 모이면 신중해지죠.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그걸 우리가 위원회라 그래요. 위원회. 위원회가 되면은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 더 걸리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행정법 강론에 가서 보면 이걸 합의제 기관이라 그러고 이런 거를 혼자서 책임진다 그래서 독임제 행정기관이라 그래요. 혼자서 책임진다. 근데 이제 굉장히 신속하죠. 이쪽에 이제 합의제.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앞으로 이 모든 국가 작용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그 근거를 만드는 위원회여서 걔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국회라 그래요. 아시겠죠? 국회. 국가 작용의 근간이 되는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몇 명으로 돼 있죠? 300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데예요. 국회에서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말 잘하고 있죠. 가면 뭐 화목차사니까. 그럼 진짜 잘하고 있는데 왜 욕을 먹느냐? 현안에 따라서 건건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해서 건건이 그렇게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슈 법안, 이슈 안건, 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뭐 구속 영장 여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1년 내내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예산 통과될 때 이제 연말되고 그럼 국민들 시선이 따가롭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대타협을 해. 그리고 그간에 쌓여 있었던 현안들이 건건이 검토되는 게 아니라 막 꾸러미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안들이 엉터리들이 좀 많이 통과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한 건 한 건 뭐 농민들한테 쌀과 관련된 거 또 뭐 축산업과 관련된 거, 어업과 관련된 거, 반도체와 관련된 거, 또 중소업체 지원에 관한 거 건건이 각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어느 이슈 법안 하나로 계속 막혀 있다가 어느 하나로 그냥 확 그냥 대부분 무슨 특검법 통과 여부로 여야가 내나 대치한다든가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누구 뭐 구속 여부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내나 다투다가 한꺼번에 그냥 대타협되면 그냥 뭐 40건 50건이 막 그 해당 상임위원회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자, 이 국회에서 만든 이 기준을 뭐라 그러냐면은 법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법률. 그러면 이 법률에 따라서만 이제 요거 행해져야 돼요. 옛날에는 왕이 홍 대통령이 지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을 했다면 이제는 여기서 하란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지 맘대로 못하고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고요. 요거를 한문으로 하면 뭐가 돼요? 법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법치는 뭐냐? 앞으로 요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부예요. 행정부. 행정부도 기니까 줄이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죠. 정부죠. 정부가 행정부가 이런 작용을 하는데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해서 안 되고 또 하더라도 요만큼만 하라 그러면은 국회에서 하란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요게 법치예요. 법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만약에 요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는 국가작용이라고 안 하고 요게 이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가 행정이고 요게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든다, 정립한다. 여기서는 국회에서 정립된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한다. 그래서 여기를 집행부 내지는 행정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행정이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를 더 줄여서 뭐라 그러냐? 법립이 아니라 입법 이렇게 뭐예요? 입법.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입법. 여기가 행정. 아시겠죠?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생각한 게 존 로크라는 분이에요. 존 로크. 이권분립론이라고 합니다. 이권분립론. 국가작용을 두 개로 나누신 분이에요. 입법하고 행정으로. 그 다음에 그럼 요게 만약에 옳고 그르고가 법률에 적합했느냐, 줄이면 적법이냐, 아니면 이 법률에 위반됐느냐, 줄여서 위법이냐, 이 여부가 다퉈지면 우리가 소송으로 가면은 지금 법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존 로크라는 분은 이게 잘못됐으면 여기서 해결해라. 여기 때린 놈한테 가서 사과받아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요 무대가 될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근데 여기에 이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3의 공정한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크리스토퍼 몽테스퀴어라는 분이 여기에 공정성 있게 다툴 수 있는 제3의 기관, 그걸 법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이 법에 따라서 여기가 법을 정립하면 이 법에 따라서 집행하고 이 법 집행 여부가 옳고 그르고 여부, 적법 위법 여부가 다투어질 때 여기서 국회에서에 만든 그 법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를 재판을 해가지고서 옳고 그르고 여부를 가부간에 판단 선언해 주는 것. 여기를 판단 선언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 그래서 사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국가 작용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원래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더랬어요. 아테네 고대 도시국가부터 있었는데 국가작용이라는 이름으로 있던 게 오늘날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입법이라든가 사법이 나오면서 얘랑 구별되는 이름으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만드는 거를 법률을 줄여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중에 이 행정부가 대통령은 무슨 일하고 국무총리는 무슨 일하고 각부 장관은 무슨 일하고 어떤 빨간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세청장이다. 그러면 이 국세청장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법. 그리고 요게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돼 있을 때 여기 가서 다투건 여기 가서 다투건 그 다투는 과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게 행정에 관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요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행정에 관한 법. 그래서 저 행정이라는 개념이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법치주의가 나오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국가작용으로 왕이 하는 거니까 다 짬뽕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을 통제하는 규범으로서 국회가 정한 법인데 이게 기껏 따져봐야 1789년에 또 여러분 뭐 직접 민주주의 경험하고 과도기 있고 그러니까 저게 나이가 2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과 사 구별한다. 물론 이제 민법은 그 전에 뭐 사유재산이 있을 때부터 실은 뭐
아담과 이브가 뭐 부부관계다 그러면 신분법은 그 전까지 그 전에서부터 있었잖아요. 네, 사법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 행정법은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행정법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정립을 했을까요? 민법을 좀 빌려오면서 민법과 다른 점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할까요? 이 민법과 좀 다른 특징들 나열하는 게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이 행정이라는 게 쟤네들이 하는 거구나. 저 삼각형 행정의 조직이 아까 이거 대통령은 뭐하고 국무총리는 뭐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 대통령이 하더라도 앞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 작용. 여기에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됐을 때 다투는 구제에 관해서 구제. 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에요. 구제에 관해서 정한 법이에요, 법. 근데 민법 같은 사법이 아니라 뭐예요? 공법이에요, 공법. 근데 공법의 공익을 이제 위하는 법이 공법인데 행정법이 공익을 위하는 법으로서 우리 국가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법인데 이 공법에는 국제법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협상을 하는데 사리사욕을 채우러 간 거 아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법도 공법인데 국제법 뺀 나머지 공법이라니까 여기다가 국내 공법이라고 써요. 저건 뭐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의 이후에 이제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국민주권주의가 들어서고 직접민주제에서 간접민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권력 분립, 그죠? 그러니까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 나오게 되고 그 권력 분립 하에서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요 사법은 요 사법이에요. 왜 한문으로 쓰냐면 여기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 공법, 사법 할 때는 공과 사 구별할 때 공법이니까 이건 사법은 아닙니다. 일반 민법으로서 사법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에 대해서 조직하고 작용하고 구제에 대해서 정한 법률을 말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법이 아니라 공법을 말하고 그 중에서 공법 중에서도 뭐는 빼고 국제법은 빼고 아시겠죠? 이게 행정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행정법을 보면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요거 이제 조직에 관한 부분이 행정법 강론에 들어가 있어요. 강론에. 그 다음에 총론에 요게 작용. 주로 이제 뭐 여기에 국민에게 기쁨을 주냐 아픔을 주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요 특징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요게 국민에게 적법하면 여기서 행정법이 끝나죠. 참 잘했어요 하고 물개박수 치고. 근데 이게 위반되면 법에 위반되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긋나면은 누군가가 꼭 다쳐요. 그 다친 애가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줄 거냐. 거기에 관해서 정한 법. 이게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제 우리 머슴들이 국회에서 이 시간에도 민법도 만들고 상법도 만들고 해요. 근데 그 상법이나 민법은 요걸 어떻게 통제하고 요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이런 구제 절차가 아니라 여기 영역 있죠. 여기. 국민들 중에서 갑하고 을이 뭐 약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애를 낳고 죽었다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정한 이런 법은 뭐예요? 요거는 민법이에요. 민법. 아시겠죠? 사법. 근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금 걷고 어떤 식으로 군대 보내고 어떤 식으로 행정작용을 해라. 이걸 법치주의라 그래요. 여기는 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 법치라고 안 하고 실제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면 이 행위 자체를 여기 사람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행위 자체는 자유롭게 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치가 아니라 자치라 그래. 여러분 이제 문법 보면 바로 들어가면 사적 자치의 원칙 그래요. 자치란 얘기가 뭐냐? 여기도 법에 규율되는데 왜 법치라고 안 하고 자치라 그러냐? 여기는 행위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데 그 행위를 한 이상 네가 책임져. 약혼하고 안 하고 네 마음대로인데 약혼했으면 이런 법과 책임이 따르는 거야. 혼인을 하고 안 하고는 네 마음대로인데 혼인을 하면 이런 책임이 따르는 거야. 이걸 정하고 있는 게 이 법이고 여기서 여기 행정법은
행위에 따른 책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행위를 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행위하라고. 그러니까 행위부터 통제하고 있죠. 그걸 법치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지금 처음이라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게 저랑 짧게는 기본 강의할 때 뭐 한 2달, 길게는 이제 이번 시험 보기 전까지 한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에 배요. 몸에 배면 여러분들이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막 답안지가 딱 틀이 잡힐 수 있게끔 폼이 갖춰지게 됩니다. 대신에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2페이지에 나온 거고 나머지 뭐 법률관계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하면서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좀 쉬셨다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 이외에 또 다른 법들도 있단 말이에요. 헌법이라든가 여기서 만드는 뭐 대통령령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